다루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까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사실 저도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키우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실 저는 누구에게 가장 많이 물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연령을 여쭤볼까요? 지금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을 둔 부모님은 몇 분 계세요?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다음에 초등부는요? 초등부 반 이렇게 있군요. 사실 유치원 때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근데 이제 초등부 가면서부터는 좀 쉽지 않고요. 중고등부는 당연히 더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뭐 당연히 저는 유아교육과 교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린 연령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제가 교회에서도 많은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또 특별히 제가 유치부 그다음에 초등부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좀 보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 어린 연령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한계가 뭐냐면 요 어린 시기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는 인식이 별로 없으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부모 교육을 이제 8주 동안 이렇게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그 교회에서도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셨는지 제가 딱 갔더니 제가 이제 8주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거니까 12명 정도를 모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당연히 뭐 기껏해야 유치부 혹은 초등부, 뭐 간혹 중고등부 부모님이겠지 갔는데 사실은 정말 어린 갓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부터 정말 장가를 보낸 그 권사님까지 정말 모든 연령대가 다 있는 거예요. 초등, 중등, 고등, 청년, 그다음에 뭐 조금 나이 든 청년, 결혼한. 그래서 정말 그 너무나 스펙트럼이 넓게 부모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유치부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참. 뭐 그래서 초등학교 또 막 얘기하니까 옆에 중고등부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그래 키워봐 너 키워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모 교육이 끝났을 때 사실 이제 부모님들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내 시기 아이들보다 다른 연령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들으니까 참 유익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오늘 어린 연령의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정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도 자녀를 키운 사람으로서 이런 말 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 유치부, 초등부, 저학년, 고학년은 조금 이제 힘들어지긴 하지만 이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부모 교육을 들으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중고등학교 때 자녀들과의 관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으로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게 네. 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현재 어떠신가요? 쉽지 않으시죠? 우리 자녀들, 뭐 모든 자녀들, 연령의 자녀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시대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빛과 소금 교회에서도 저에게 미디어나 성교육에 대해서 뭐 강의를 조금 더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디어도 그렇고요, 성교육도 그렇고요. 저는 요즘에 잠이 안 와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얘들아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참 다행인 게 제가 총신대 있잖아요. 저희 신학대학이잖아요. 저희 친구들은 저희 아이들은
일주일에 4번 예배 드립니다. 화, 수, 목, 금 11시 50분부터 12시 반까지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중에 사실 다 좋아하진 않아요, 여러분. 채플 때문에 이 학교 못 다니겠다고 하는 애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아이들이 어쨌든 준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교육의 힘이 엄청 큰데 지금 세상의 교육이 완전히 잘못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성교육에서도 그렇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심각성을 함께 지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제가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고등부용 PPT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자, 여러분의 자녀가 조만간 자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요즘에 숏폼이죠. 짧은 동영상, 이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보세요, 안 보세요? 예. 저는 사실 이 숏폼을 언제 경험을 했냐면 작년에 이제 처음 경험을 했어요. 뭐 핸드폰을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지는 않는데 이제 수업 준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유아 언어 교육을 가르치는데 언어 관련해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이 있을까? 근데 유튜브 맨날 위에 네모칸만 보다가 이렇게 내렸는데 세모가 이렇게 길쭉한 네모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한번 눌렀는데 이게 웬일? 정신을 차려보니까 1시간 반이 지났더라고요. 오, 세상에. 정말 이게 신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놓지를 못하구나. 저는 뭐 얘기만 들었지 제가 굳이 찾아볼 생각은 없었으니까. 저희 작은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아이도 굉장히 핸드폰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 어머님들, 아버님들 나가실 때, 외출하실 때 뭐 챙기세요? 가장 1순위로 핸드폰 챙겨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유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요즘에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뭐 스마트폰 중독, 과의존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유아들은 스마트폰 과의존 학생이 좀 그렇죠. 스마트폰 과의존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초등 아이들 말고요. 유아들도 스마트폰 중독 현상을 보이는 아이들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얼마나 사용할까요? 4시간 이상입니다. 4시간 이상. 자,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하루에 4시간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사실 현재 뭐 유아나 그다음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나 심지어 청년, 그다음에 지금은 누구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냐면 부모님들. 네. 이게 모든 연령에 상관없이 스마트폰 과의존이나 중독 현상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정말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미디어 문제, 미디어 중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시면 청소년들의 뭐 기사가 있더라고요. 자, 쇼폼 중독이 훨씬 더 성인보다는 어린 연령의 자녀에게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여기 지금 청소년 얘기가 나왔지만 당연히 청소년 그다음에 누구죠? 초등학교 아이들, 유아들 순으로 생각해 보면 뇌가 가장 유연한 시기가 어디겠어요? 유아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쇼폼이 중독이 되면 사실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당연히 뇌 발달, 전두엽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러한 빨간맛 세상, 성인 콘텐츠에 노출된 청소년.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러한 어떤 성인 콘텐츠에 어떻게
접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유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저는 어쨌든 현장에 있는 교사들, 그러니까 저희 졸업생, 제자들이 현장에 다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찾아옵니다. 그리고 연락도 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석사, 박사 학생들은 다 유치원 교사이기도 하고 원장들이기도 해요.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아들에게 있어서 유치원에서 성문제입니다. 성문제. 들으시면 아마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뭐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했을 때 유치원에서 성과 관련된 조금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실은 교사들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사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유아들의 자의나 뭐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문제들은 항상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사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알려줍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더 이제 그런 문제가 진화됐어요. 어떻게 진화됐냐면 실제적으로 몇 년 전에 이제 실제로 이제 경험한 사건인데 만 3세 남자아이가 이제 같은 또래죠. 만 3세 여자아이의 성기에 손을 넣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난리가 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부모들끼리 소송까지 갔고 이 여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입에서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그 만 3세 남자아이에게 강간범이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혹은 현장에서 혹은 가르치면서 야, 이런 정도까지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는구나라는 것을 사실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자,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디에서 접하게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어디에서 접할까요? 그렇죠. 부모님들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보는 미디어에 뭐 우연찮게 그냥 부모 없이 자기가 미디어를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습니다. 사실 다 아시겠지만 뭐지? 하고 누르는 순간 이상한 내용들이 뜰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미디어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학년별 그다음에 스마트폰 과의전 위험군 비율을 보시면 자 초등학생은 35.2%고요. 그다음에 중학생은 42.1%, 고등학생은 36.0%, 대학생은 35.4%입니다. 자, 저는 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사실 대학생들하고 상담을 해요. 계속 평담을 하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수님, 제가 과제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를 못하겠어요 라는 고민을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프랑스, 호주 다 일관돼요. 어떻게 정책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냐면 자,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않게 하자, 규제하자 라는 쪽으로 법안이 마련되어 있고 또 특별히 어린 연령 0세 혹은 2세 0세에서 2세에는 여러분 자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나 보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0세에서 2세. 안 봐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실까 질문을 이렇게 드렸는데 맞습니다. 많은 경우에 전문가들은 제안하기를 최소한 0세에서 2세에는 보지 않게 하자. 이게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학회마다. 최소한 뭐 1세 전에는 절대 2세 전에는 뭐 부모와 함께 보게 한다. 보려면 부모와 함께 봐라. 혹은 2세에서 5세는 아주 1시간 이하만 보게 하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라고요? 짧게 봐라. 뭐 15분. 절대 15분 이상을 넘기지 말고 한 번 볼 때는 15분을 봐라.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이 미디어에 대한 그런 규제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의 어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교육부 장관이죠.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 신체 건강,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신체도 위협을 받죠. 왜냐하면 뛰어놀아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정신 건강, 그다음에 신체 건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각오 아래 정말 3세 미만의 영상 시청 그리고 13세 미만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그러니까 3세 미만은요 아이의 모든 영상을 안 보게 하는 거고 컴퓨터를 통해서도 13세 미만에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이제 법안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대요. 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들에서 그러한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 어떠신가요? 초등학교에서 스마트폰 어떻게 금지하고 있나요? 알고 계세요? 네, 네. 그쵸. 잘 따라하지 않겠죠. 중고등학교는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다녔던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학교에 등교하면 이제 상자에다가 스마트폰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스마트폰을 내게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 아이가 학폭을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학폭 신고를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이는 이제 부회장이었고 회장, 부회장, 담임 선생님까지 어떤 아이가 이 핸드폰이 얼마짜린데 이거를 학교에 와서 박스에다가 넣으라고 했을 때 내 핸드폰이 망가질 수도 있고 기스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학폭으로 신고를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와 제가 그런 일도 사실은 당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최근까지 사실은 이게 인권 침해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인식이 이제 된 거죠. 너무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2024년 10월에 그제서야 이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계기로 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학교 내에서의 스마트폰 전면 금지를 이제 추진하는 그런 법안들,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규제에 대한 그런 법안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막 이렇게 열심히 발의 중에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신기하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자 누구를 찬양했을까요? 아 스티브 잡스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키웠을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스티브 잡스에게 정말 우리가 고마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어린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많이 했어요. 자 식당에 가보면 어떠세요? 자 젊은 부부 다시 말하면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부들은 자 식당에 오면 딱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뭐죠? 아기가 앉아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네, 스마트폰. 자, 죄송하지만 이거는 지금 뭘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자녀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나요? 지옥으로 인도하나요? 이런 면에서 사실은 누가 각성을 해야 할까요? 부모가 사실은 각성을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에 이제 초점을 맞추긴 했는데 한번 보세요. 사실은 초등학생이랑 그다음에 유아들도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친구들과 사실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자, 자녀들 특히 이제 여기에서 남학생의 경우와 여학생의 경우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말씀드리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3시간 이상이 51.8%로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여학생들은 더 심각해요. 72%예요. 아마 남학생은 조금 더 활동적인 것 같고 여학생은 아무래도 조금 내성적이고 조금 비활동적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만 시간의 법칙 아세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4시간씩 10년 정도를 투자하면요. 그 영역에서 전문가가 된다라는 법칙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정도면
다 디지털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이 고등학교 제가 이제 미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두 딸이 있는데 10살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27이고 둘째는 지금 17. 이번에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중학교를 딱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태블릿 PC를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왜 나눠주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저도 지금 태블릿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그리고도 지금 전자교과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태블릿 PC 받고 좋아하진 않았어요. 아쉬워해요. 야 이거 좀 심하지 않아?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책만 볼 수 있고요. 게임은 절대 안 되게끔 다 되어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믿을 수 없는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오더니 신나서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애들이 다 뚫었대요. 여기에서 다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중학교 3학년 동안 제가 이 아이를 집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걸 딱 언제 보냐면 언제일 것 같으세요? 친구들이랑 함께 게임할 때. 모르겠어요. 학교에 가서는 활용을 하시겠죠. 그러나 집에서는 이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것이 딱 뭐냐면 애들하고 게임할 때예요. 자, 뭐 예전에 뭐 다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얘기하셨겠지만 술 권하는 사회. 갑자기 그 책이 생각나네요. 술 권하는 사회 누구죠? 현씨로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뭔지 아시죠? 그 책. 우리나라 문학. 술 권하는 사회 뭐 있잖아요. 현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 지금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스마트폰 혹은 디지털을 권하는 사회예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내용은 뭐냐면 유튜브예요. 유튜브.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숏폼인데 저는 숏폼에 대해서 진짜 경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아세요? 요즘 친구들 우리 여기 어머님들도 나이가 저보다는 한참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드라마를 1시간 못 본대요. 저의 사실 가장 큰 낙은 뭐냐면 이제 모든 일을 끝내고 집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드라마 1시간을 보는 게 저는 이제 가장 큰 낙이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드라마를 1시간을 왜 보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은 뭘 보죠? 중요 내용, 숏폼으로 중요 내용만 봐요. 자, 이게 단순히 드라마 1시간 보고 그다음에 숏폼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문제가 될 것 같으세요? 이 아이들은 절대 이제 책을 못 읽습니다. 책 못 읽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추세에 맞춰서 드라마를 숏폼으로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숏폼으로.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정말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어요. 폭삭 속았수다? 그거 보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재밌대요. 봐야지. 텔레비전 틀어놓고 어디에서 하는 거야 도대체? TV에서 하는 거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너무 바쁜데 너무 고민인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이렇게 뭐죠? 그 넷플릭스인가요? 그걸로 쭉 보는 거죠. 그러면 하루 이틀은 완전히 페인으로 살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야, 이거를 내가 입문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사실 지금 그게 가장 고민이에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다리게 해서 드라마를 하지 않냐고요, 요즘은.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정말 우리가 살 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본 내용이에요.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똑똑한 만 5세 아이들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제로. 근데 자, 긍정적인 측면이 있나요, 없나요? 미디어를 사실은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양한 정보를 얻죠. 자, 뭐 요즘에 챗 GPT가 뭐 레포트도 써주는 그런 시대 속에서 뭐 엄청난 그런 혜택과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웃긴 게 이거예요. 부정적인 측면. 애들이 대답한 거예요. 청소년 애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력 저하, 건강 악화.
가짜 뉴스가 많다. 사이버 폭력, 중독, 뭐 학업 방해, 자극성, 선정성, 폭력성. 야,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알긴 아네, 알긴 아네.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핸드폰에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스크린 타임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디어는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어떤 존재입니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가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제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가 조금 성능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거 컴퓨터 나가면 어떡하지? 물론 돈 들여서 복원하는 기술이 또 있겠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정말 가능한 한 전화번호를 외워야 하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야,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미디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당연히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미디어에 대해서 뭐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미디어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해야 할까? 사실 교회에서 이제 저도 토요일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성도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열심히 특심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계속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에요. 자, 아이들이 뛰도는 것도 잠깐. 자, 아이들이 계속 뭘 달라고 할까요? 부모와 그 씨름을 하는 게 뭐냐면 계속 핸드폰 주세요, 핸드폰 주세요, 게임하고 싶어요, 게임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저희도 교회 내에서 그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는 어떤 그 이제 중학교 1학년 된 남자아이를 둔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정말 아주 열심으로 섬기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이 최근에 자녀와 남자아이, 중학교 1학년 된 남자아이와 실갱이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아이를 이렇게 3번을 때렸대요. 근데 이게 신앙이 되게 좋으신 분인데 이 자녀를 때리고 나서 스마트폰 사용 문제죠. 때리고 나서 이제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내가 이거를 절제하지 못했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사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고등이나 사실은 초등이나 유아나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제 나온 내용을 이제 전문가들이 막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 부모로서 미디어를 지도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생각은 뭐냐면 자, 디지털 세대라는 거예요. 자녀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연세가 어느 정도 다 되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사실은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대고요.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디지털 세대로 키울까? 사실은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 책임? 지금 교과서를 디지털로 뭐 AI로 다 바꾸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 누구예요? 애들입니까? 아니죠. 성인이죠. 뭐 지금 되어지는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성인이에요. 그리고 결정된 정책 속에서 정말 디지털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이 지금의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디지털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부모로서 디지털 미디어를 우리 자녀들에게 완전히 철저하게 통제하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디지털 세대인 아이들에게 마음껏 하라고 해야겠다. 이거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디지털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를 완전히 통제한다?
완전히 허용한다 이런 생각조차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아이들이 이 미디어를 잘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을까? 일단 여기 핸들링 전에 일단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디지털 세대인 자녀를 이해함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대화. 어떤 대화를 할까요? 제가 만약에 저희 이제 작은 아이가 고1 된 아이가 지금 막 뭐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뭐 보니? 자, 저희 아이가 저의 이 말투와 어투를 듣고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대답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자, 어떻게 대화를 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제가 먼저 너 지금 뭐 보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가 될 가능성이 크냐면 잔소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에게 지금 뭐 보고 있어? 어떤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 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 아이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엄마가 왜 이러지?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엄마 내가 지금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어떤 내용인데? 재미있어? 엄마도 한번 같이 볼 수 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관계가 제대로 잘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이가 제 옆에 와서 엄마 이거 보세요. 얘가요 이런 건데요 저런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디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자 미디어를 옳고 그름을 잘 분별을 해서 좋은 동영상을 보게 하고 나쁜 동영상은 보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일단은 내가 부모로서 자녀와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때에만 이 아이가 보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개입해서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송한데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뭘 것 같으세요? 부모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제가 학생들에게 늘 이걸 가르쳐요. 부모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부모 교육에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어떤 집에서는 어떤 방법을 썼는데 효과적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우리 집에서 쓸 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효과가 있었어도 내가 우리 내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방법을 쓰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를 깨지 않는 방법을 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대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대화를 할 때에만 사실은 자녀가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핸들링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가 잘 형성되면 제가 장담합니다. 자녀가 미디어에 빠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뭐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자녀가 미디어 중독이다? 그러면 대번에 예측할 수 있는 그 집의 상황은 뭐죠?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방치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미국에서 예전에 지금은 그 조승희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버지니아 공대 조승희 사건? 그 사건으로 이제 묻히기는 했는데 그 이전에 항상 고맘때쯤이 되면 미국에서 늘 이야기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컬럼바인 고교 사건이라고 미국 고등학생 2명의 남자아이가 그 고등학교 자기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가서 소총을 쏴고 아이들을 죽인 사건이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흔해졌는데 그 시기 1970년대인가 그때만 70년대 80년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 이제 이 사건을 벌이고 난 다음에 미국 내 어떤 신문에서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이런 헤드라인이었어요. 그들의 부모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의 부모는 어디에 있었는가? 알고 보니까 이 두 명의 남학생들이 항상 학교 갔다 오면 둘이 모여서 맨날 어떤 영화를 봤냐면 내추럴 본 킬러, 타고난 암살자예요. 이 킬러, 이 영화를 정말 수백 번을 봤대요. 수백 번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서 미디어라고 하는 위험성 다 아시죠? 그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현실과 실제가 이제 구분이 잘 안 돼요. 제가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전 게임에 관심이 없어서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임이에요. 남자분들은 혹시 아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게임 안에서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무조건 사람을 죽이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남자애들이 막 그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옆에 있던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허허하고 웃는 거야. 야, 니네들 그런 게임 하냐? 얘네들 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또 나름대로는 초등학교 애들이 그런 게임을 한다는 게 충격적이래요. 그래서 야, 정말 여러분 게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짜 정말 잘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 정말 그냥 무조건 나타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임. 이게 어느 순간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또 이 영상에 의해서 이 어떤 쾌락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든요. 미디어가. 그러면 전두엽의 판단이 안 되고 어느 순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고 아까 말한 콜럼바이 고교 사건의 그 아이들도 사실은 그러한 또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자녀를 부모의 입장으로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만 해요. 자, 그러면 진짜로 정말 이게 실제적으로 이 미디어와 관련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게 필요할까? 아까 대화 잘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대화를 평소에 하는 것이 중요할까? 자, 여러분, 미디어를 놓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우리의 지도 방향은 정확합니다. 뭐냐면 이 미디어를 놓게 해야 돼요. 이 미디어 중독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인생을 살아가면 초등학생들도 그렇고요. 유아도 그렇고요. 중고등학교,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자,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해야 할 일이 있으시죠? 오늘도 끝나고 가시면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그 해야 할 일의 순위를 정하면서 일을 하실 텐데 자, 미디어는 몇 번째 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미디어는 몇 번째 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가장 마지막 순위가 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 미디어로 혹시 공부를 하십니까? 공부를 한다면 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은 공부를 요거 먼저 얘기할까요? 우리 영유아를 이렇게 키우시니까 사실은 뭐가 있냐면 미디어로 공부시키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키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영상 시청이에요. 물론 뭐 부모와 함께 하라고 하는 대안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 가장 최선인 거는 부모와 함께 영상을 보고 공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오랜 시간 하지 않고 끄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들이 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 공부했으니까 이제 요만큼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이제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맨 마지막 순위, 우선순위의 문제로서 아이들이 아예 안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얘야 너 지금 이거 해야 하는데 라고 할 때 알겠어요 라고 핸드폰을 놓는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이 핸드폰에 대해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자기 조절력이 있는 아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 이거를 놓고 이거를 잡게 하는 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에게 있어서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목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제 작은 아이를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근데 저희 아이도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많이 하게끔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떤 시기를 거쳤냐면 코로나 시기. 사실 지금 이 미디어 중독이 되게 힘들게 된 그런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로나 시기예요. 저는 어쨌든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출근을 해야 하니까 이제 출근을 하고 초등학생이었던 저희 작은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혼자 집에서 아빠도 출근하고 엄마도 출근하고 아이가 혼자 집에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해야 하니까 이런 컴퓨터나 이런 것에 이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늦게 들어오니까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되니까 혼자 집에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 아이가 혼자 집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뭘 것 같으세요? 그쵸? 컴퓨터죠, 컴퓨터. 스마트폰은 그때 없었으니까 컴퓨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전까지는 가능한 한 접촉하지 않게 잘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이 무너졌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이제 중학교 초반에 이제 코로나가 끝난 시기가 되고 또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애가 많이 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학교에서 태블릿 PC를 받아와요.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러니까 다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미디어의 이용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된 시점에 있어서 이 아이가 이제 각성을 했어요. 어떤 각성을 했냐면, 아, 내가 이 시간을 이제 많이 줄여야겠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주로 뭐냐면은, 아, 내가 이걸 성적을 어떻게 할까요? 학원을 어떻게 공부할까요?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자기의 진로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자녀에게 사실은 이런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목표, 저희는 진로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정말 저희는 유아 때부터 저희 아이가 유아 때부터 얘야, 하나님은 네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실까?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일상생활의 얘기도 저희는 정말 많이 해요. 다행히도 저희 남편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목사예요. 말이 많겠어요?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발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말이 많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들과는 정말 말씀을 많이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늘 아빠와 이야기하고 저희와 이야기하고 또 10살 많은 언니, 이 언니도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니와 이야기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는 저희 집에서 하는 주제는 뭐냐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너무 궁금해. 넌 뭘 하고 싶어? 그래? 이걸 해볼까? 당연히 꿈은 변합니다. 저희 아이 유치원 때부터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유치원 때 뭐 나 슈퍼 아줌마 하고 싶어요. 뭐 문방구 하고 싶어요. 점점 꿈이 변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도 했습니다. 얘야, 너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엄마 괜찮아요. 지금은 제가 이거를 핸들링 할 수 있어요. 뭐 시험도 보고, 물론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후회도 해요. 내가 그때 조금 더 줄였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이제 진짜 진지하게 뭘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자신의 목표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누구와 관련이 돼요? 하나님과 관련이 됩니다. 제가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고등학교 오늘 부모인 줄로 알고 왔지만 사실은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말할 거였냐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유아기부터 어린 연령의 아주 작은 아이부터 해야만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중고등학교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잘 어쨌든 잘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폰에서도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자, 이러다가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 이번에는 성에 대한 얘기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 또 하나가 요즘에 가장 고민되는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성 문제입니다. 청소년의 성 문제 아까 사실 제가 유아들의 성 문제도 요즘 굉장히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예전에 성 문제는 유아 교육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와서 아이들이 자유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사실 조금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이렇게 돌보지 않는 경우, 방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 혹은 뭐 재미로 했다가 이렇게 이제 좀 중독 형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도로만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유아기에서도 성교육이라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지식 이런 정도를 주로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성교육이라는 게 사실 그랬거든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성교육 많이 받아보셨어요? 사실 저희 세대 때는 그렇게 성교육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생물학적인 지식 중심으로 성교육을 했었는데 요즘 성교육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성교육인지 아세요? 요즘 성교육을 지칭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포괄적 성교육? 못 들어보셨어요? 네. 자, 지금 이렇게 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 이게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근본 원인의 그런 심각성을 좀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성 문제 심각합니다. 뭐 다 들었던 얘기예요.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를 보시면 자,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청소년은 30% 정도, 성인은 65% 정도.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참 그런데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 청소년 몇 프로예요? 52%. 그다음에 성인은 21%.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떤 시대예요? 요즘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게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의 차이일까요? 교회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동성결혼 허용해야 할까? 반반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반이.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아이고,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저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시대의 성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중고등학교 아이들만 문제일까요? 초등학교 성교육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성교육의 내용은 사실은 중고등부랑 제가 지금 이 클래스랑 똑같아요, 내용이. 너무 심각합니다. 유아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성교육을 하고 있을까? 이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진짜 공유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제가 트는 건가?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분이 아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자, 지금 우리나라 성교육의 방향은요, 그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기준해서 지금 현재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네스코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그런 어떤 기준이고 이제 타당성도 있고 많은 나라에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성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자기 존중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데 자, 이건 굉장히 이제 아주 이슈화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단체로 특히 뭐 기독교인 학부모겠죠 반발을 하고 그래서 이 나다움 어린이 책을 이제 뭐 일부 회수 조치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를 했고 책 내용은 더 재밌어요. 뭐예요? 성교 자체가 재미. 이 성에 대한 재미와 쾌락의 관점으로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쾌락을 추구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욕망이 아주 어린 연령이라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것까지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이러한 성교육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까지 초등학교에서 그렇게까지 성교육이 사실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죠. 하여튼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중학교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그런 성교육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이 굉장히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본 다큐인데 실제로 현재 이런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학생들도 충격적인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의 인터뷰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교육을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학교에서는 성관계가 언제든지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하는 성관계도 사랑이라고 해요. 예, 중학교 지금 1학년 아이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에 대한 자유, 하고 싶은 것 해라 그렇게 배워요. 그 다음에 성소수자 차별하지 말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게이나 레즈비언 같은 것도 괜찮고 자기가 원한다면 남자가 여자로 바뀌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런 여기 좀 안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가 맞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교육을 해주시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왜 이 아이가 이런 인터뷰를 했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빛은 무지개라는 영상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빛은 무지개인데 뭐냐면 여자 동성애자들이 연애하고 결혼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자,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손잡고 얼굴 쳐다보세요. 눈 쳐다보세요. 여자애들은 자, 손잡고 눈 쳐다보세요. 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학습지를 쓰고 이거를 잘 쓰면 생기부를 잘 써주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황이에요. 우리나라의 성주체성 장애 진료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청소년 아이들이 이런 것들로 진료를 받는데 보시면 2022년에는 2,300건이잖아요. 2023년의 통계는요. 1월에서 8월까지인데 벌써 2,000건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아이들이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 부모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들어보셨죠? 2001년도에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얘기가 뭐냐면 만들어지고 나서 한
생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음 세대를 바꿔보자. 자,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꾸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걸 다 뺐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뭘 했냐면 인권 교육을 시켰어요. 자, 인권 교육의 내용이 뭐겠어요, 여러분? 동성애 옹호 교육이에요. 동성애 옹호 교육. 그러니까 사실 30년 전만 하더라도 나이가 70대건 10대건 동성애에 대해서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 다 부정적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 시대가 흘러서요? 아니요. 여러분, 교육의 힘입니다. 교육의 힘. 사실 저는 제가 유아교육 가르치는데 초등, 중, 고등보다 이 유치원 교육 과정은 조금 더 자유스러워요. 다 아시겠지만. 2019년에 개정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들었고 현재 유치원에서는 이 2019 개정누리과정에 대로 다 교육을 합니다. 이 개정누리과정의 슬로건이 뭐냐면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기조가 이제 초등부터 특히 중고등은 너무나 구조화된 교육이라 이게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의 방향성이 초등도 학습자 중심, 놀이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에 있는 교사들은요. 자, 이 바람직한 가치예요, 아니에요? 바람직하잖아요. 너무 바람직하잖아요. 유아 중심이고 놀이 중심이고. 그래서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아세요? 2022년에 그 개정누리 과정을 만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지금의 어떤 교육의 흐름에서 철학사상의 흐름으로 후기 구조주의 혹은 포스트 휴머니즘 혹시 들어보셨어요? 포스트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은 이제 예를 들면 트랜스 휴머니즘은 이런 거예요. 내가 다리를 다쳤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다리 한쪽은 기계로 이게 이제 어떤 인간이 기계화되는 것 중에 그 중간 단계가 트랜스 휴머니즘이고 이제 온 탈인간, 그러니까 온 기계화, 인간의 기계화를 생각하는 게 포스트 휴머니즘이에요. 나중에는 우리가 다 정말 기계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영화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개정누리 과정의 철학적인 배경이 후기 구조주의고 포스트 휴머니즘이래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서 몸모가 되기를 강조하는데 그 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치원 교육 과정 자체는 안 나오죠.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의 그런 어떤 이 근본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물과 하나 되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백인이 흑인 되기, 흑인이 백인 되기, 남자가 여자 되기, 여자가 남자 되기. 이 되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인간은 변화하는 존재.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의 배경은 뭐냐면 신유물론. 그러니까 이게 참 저로서는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드러나는 유치원 교육 과정은 그냥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지만 지금 모든 그런 교육적 흐름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사탄의 계략인 것처럼 전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인간이 무엇을 바라보도록 하는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런 교육인데 자, 성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가 결국은 정말 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마지막의 방향성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러한 성교육을 주도하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미국이겠죠. 미국이 자 유치원 때부터 이런 내용을 가르칩니다. 어떤 법안에 근거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학생들은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기를 시작할 수 있다. 학생들이 성별 표현과 정체성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자, 언제요? 유치원 또는 그보다 어린 나이의 일부 어린이들은 자신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트랜스젠더로 자신을 식별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유치원 혹은 그 밑에 어린 연령의 아이도 자신의 성별을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누구예요? 남자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교육자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포용적이며 성별에 대한 이분법적 개념에 도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성건강 교육은요, 뭘 포함해야 된대요? 동성관계의 예를 포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보다 더 어린 연령의 때부터. 지금 이런 시대를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여기 유아들을 키우시는 이제 부모님들 계시고 초등학교 부모님도 계시는데 아까 제가 그 뉴스 영상에서 여가부에서 그 초등학교에 배포한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나다움 책 기억나시죠? 뭐 일부 회수 조치는 됐지만 사실 이게 지금의 시대의 흐름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책이 있나요? 스텔라의 가족이에요. 그림책이에요. 유아들이 보는 그림책. 스텔라의 가족. 아이가 여자아이가 가운데 있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양옆에? 아빠 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그림자는 핑크. 남자아이가 있고요. 내 그림자는 핑크. 자기 아들이 엘사를 너무 좋아해서 만든 그림책이래요. 너는 남자일 수 있어.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사랑한 무지개. 그 밑에 내용에 보시면 마지막 장면에 보면 할아버지 남자분 둘이 꽃을 들고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가고 있고요. 결혼식에 간 훌리안. 자, 일단 결혼식에 지금 그 신랑 신부는 둘 다 여자입니다. 여자인 거고 그 훌리안은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빨간 구두를 신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제 그곳에서 여자로 이제 인식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런 그림책이요 지금 시중에 차고 넘칩니다. 네, 이거 그냥 저기 서점 가면 보는 그림책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께서 인식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참 이거 보면서 놀랍다라는 생각인데 자, 사랑에 빠진 토끼예요 제목. 자, 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 그림책이고 실제로 읽히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보세요. 뉴욕타임즈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예요,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이 뭐겠어요? 사랑에 빠졌는데 어떤 사랑이겠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유아를 키우는 어머님이 이런 독후감, 이런 평을 쓰셨어요. 역시나 결론은 해피엔딩이네요. 밀런과 웨슬리는 결혼할 수 있었고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수컷 토끼의 결혼식을 엿볼 수 있는데요. 사랑에 빠진 토끼를 단숨에 읽어내린 딸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예요. 딸아이가 엄마 남자 토끼 2명이서 결혼했나 봐. 그럴 수 있어? 원래 한 사람이 바지 입으면 다른 한 사람은 웨딩드레스 입어야 하는데 둘이 같이 남자인가 봐. 같은 바지를 입었어. 이렇게 포착해내더라고요. 자, 포착한 게 지금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방향성은 다르지만 아주 인권적으로 성소수자 혹은 소수자를 배려하는 이러한 그림책, 이러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정말 지금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안들이 다 열심히 아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요 부모가 거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또 그런 법안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거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독일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좀 난리예요. 전 세계가 14세 이상 법원 허가 없이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스웨덴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바꿀 수 있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동성가족을 사실혼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남자가 성전환 수술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나를 여자라고 생각해, 인식해. 미국의 법률이 지금 그런 사람이,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여성 사우나에 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신고하고. 근데 법안 자체는 그게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어린이 유치원, 미국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쳐라. 그리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림책들도 다 이런 그림책 속에서 정말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건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성교육과 관련해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독교인으로서 그 약사이신 김지연 대표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아주 그분이 이제 성교육에 아주 목숨을 걸고 하십니다. 기독교인이시고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유명하신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부모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피드백이 이게 내일이 될 줄 몰랐다래요. 자,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고 성교육 현장이 붕괴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반듯한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반듯한 성 가치관을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아이들은 보고 듣고 즐기고 느끼는 그대로 변형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아이들이 변형이 되고 있는데도 부모님들은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교육의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인이나 결혼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성교육, 성정보를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사리 판단을 잘해서 맞게 사용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기심만 유발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아이들의 성폭력이나 성범죄가 급증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그 동영상 뉴스에서요. 혹시 성관계 시작 나이가 몇 세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13.6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소년 피임률은 또 58.7%래요. 그래서 전문가들, 세상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이제는 성윤리나 절제보다 피임 교육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었죠. 성교육을 가르치고 실제로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한테는 콘돔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가르쳐요. 초등학교에서도 성교육을 하는데 피임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는데 자, 듣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호기심이 생기죠. 그래서 부모님이 없는 집에 가서 실제로 아이들이 영상에서 본 거를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교육을 시키냐. 근데 여기에 사실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자,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서 성 경험이 있는 친구는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물론 성 문제가 심각하긴 하는데요. 실제로 성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청소년은 5.7%래요. 5.7%. 적어요, 많아요? 적죠. 근데 계속 이 5.7% 중에서 성관계를 시작하는 연령이 만 13.6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 속이는 거죠,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임을 해야 된다. 피임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올바른 그러면 성교육의 방향성은 정말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성교육은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가? 사실 유아들 부모들에게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언론이나 지금의 어떤 세상들이 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부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히 이제 딸 가진 어머니들 이 딸을 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노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때 만 3세, 만 4세, 만 5세인데 유치원의 아이들을 아빠하고 함께 샤워를 시키도록 하는 방안들을 얘기를 해요. 전문가가 누가 얘기했나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정말 딸은 여자아이는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물론 갓난 아기 때 기저귀 갈 때는 아빠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 항상 딸은 누가? 엄마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사실 올바른 성 가치관과 성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 말을 하는데 저도 진짜 공감해요. 어린 이 유아기 때 혹은 초등학교 어린 연령의 자녀일 때 부모가 얘들아 성별은 타고나는 거야. 성별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 그 3분이래요. 그런 말 해주는데 그 3분의 시간만 투자를 하면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분은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3분이겠습니까? 제가 아까 미디어도 얘기했는데 뭐가 중요해요? 부모와 자녀의 대화. 계속 어렸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다. 그래서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 성이 어떻고 뭐 성 문제 이게 아니라 성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성교육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전의 성교육은 생물학적 지식을 알려주는 게 성교육이었어요. 지금의 성교육은 젠더를 가르칩니다. 젠더가 뭐냐면 사회적 성이에요. 타고난 성이 아니고요. 자, 젠더라고 해서 내가 나를 남자로 생각하는지 내가 여자로 생각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축은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교육에 맞서서 우리가 기독교인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여러분 어떻게 보호하시겠어요? 세계관 전쟁입니다. 세계관 전쟁. 진짜 이건 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뭘 가르쳐야 돼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목표가 정확해요. 옳고 그름이에요.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교육이 아주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고 저희 유아교육과에 남학생들이 한 학년에 한 두세 명씩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평담 학생들 중에 남학생이 있는데 한 남학생이 이제 저랑 상담을 해요. 한 학기에 한 번씩은 꼭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고민이 있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친구가 있는데 자꾸 성적인 욕구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군대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이가 2년 전이니까 그때가 25살? 요때예요. 지금 27이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변에 들어보니까 다들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얘는 대학생이니까 성인이잖아요. 사실 참 저희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진 않아요. 대학생 정도니까 다들 여자친구가 있고 다들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절제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했다. 맞아. 네가 정말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절제를 알려주는데 그 절제는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야만 이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뻤어요. 이 아이가 그런 얘기 해주고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쨌든 미디어와 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 이제 부탁을 받았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리를 하면 그래요. 미디어를 놓게 하시는데 그냥 놓으면 안 돼요. 반드시 대체할 것들을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미디어를 놓게 한다. 그러면 뭘 지워줘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 이 아이가 정말 평생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는 부모 자녀 관계, 대화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교육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시 20분인데 제가 이전에 작년에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냥 짧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뭐 범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을 정말 어떻게 키워야 할까? 저는 진짜 너무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저희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니네가 이제 내가 어쨌든 유아교육과 교수로서 너희들이 선생님이 되도록 가르치기도 하지만 나는 진짜 너희들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아이들을 정말 인성적으로 괜찮은 친구로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인성교육진흥법까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반증인 거죠.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그거예요. 뭐 작년에 비해서 한 살 더 컸습니다. 1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이제 다음 2주 후에 아마 중고등부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만날 텐데, 여러분들은 정말 요 시기에 이런 교육, 쉐마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식을 하셔야 되고 각성을 하셔야 되고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요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요 시기는요, 아이보다 누가 중요하겠어요? 부모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아이의 습관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누구의 습관을 바로잡아야 할까요? 부모의 습관이요. 네. 왜냐하면 아이는 그대로 자라나요. 부모가 해준 그대로 자라나요. 지금 그러니까 중고등부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님들을 만나면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 얘기해 보면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무 후회가 된대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자녀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후회예요. 내가 그때 왜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애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예요. 부모가 게으르면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부모를 안 낳는 거예요. 부모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이런 얘기해요. 엄마, 내 또래 친구들이 다 뭐라는 줄 알아? 왜 나중에 결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애를 안 낳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우리 엄마처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엄마처럼은. 그러니까 그 말이 뭐예요? 헌신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 그 헌신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부모는 정말 부지런해야 하거든요. 부모가 게으른 그 순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낳았으니까 게을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게으른 그 순간 이 아이에게 이제 틈이 생기는 거예요. 악이 틈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게을러지시면 안 돼요. 어쨌거나 정말 10년 후에, 그래서 중고등부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대부분 자녀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시행착오를 거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정말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제가 그런 질문을 작년에도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에게 어떤 자녀로 키우고 싶으세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행복한 아이로, 우리 아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키우고 싶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발 부탁인데 여기에 계신 유아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때에 배변 훈련하세요. 배변 훈련. 어떤 사람이, 뭐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변 훈련을 뭐하러 합니까? 어차피 때 되면 하는데. 근데 이 말이 이 인간의 기본적인 그 편안함의 욕구를 딱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좋은 핑계예요. 아, 우리 애 스트레스 안 받게 해야지. 그래서 배변 훈련을 하지 말아야지. 사실 배변 훈련은 언제 하냐면 한 17개월 정도에 이제 해요. 그래서 기저귀를 떼게 하는데 요즘 엄마들은 배변 훈련 많이 안 합니다. 자, 문제가 뭐예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주 힘들어해요. 우리나라 나이로 7살인데도 기저귀 안 뗀 애가 있어요. 기저귀를 지금 5살, 6살까지 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어요. 자, 스트레스를 안 주겠지만 대신에 여러분 반드시 잃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그때그때 해줘야 할 것들을 그때그때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요, 지금은요,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확행? 맞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행복은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소확행을 바라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시대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뭐 구포 시대, 뭐 더 적게는 뭐 7포 시대, 5포 시대, 3포 시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10포 시대. 모든 것을 완전 포기하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란 뭘까?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014년 한국의 행복지수, 자, 몇이에요? 자, 23년에는 35위였고요. 2024년에는 33위입니다. 어쨌거나 OECD 국가 중에서 사실은 하위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스스로 대답하는 그런 주관적인 대답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행복지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 됐는데 괜찮으시죠? 힘들진 않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이 뒷부분은 작년에도 들었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 좀 짧게 끝내고 질의응답을 차라리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한국인의 행복지수에 대한 그 질문을 보시면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능감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지수에 작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으신가요? 아이들은 어때요? 자, 아이들에게 언제나 원하는 것을 사주십니까? 언제나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하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애들은 대부분요,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어린이날, 교회에서 어린이날 선물 마련하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엔 놓고 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챙겨주지 않으면. 요즘 애들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원하는 것을 언제든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는 그러면 행복을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작년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이 구절에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성경에서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세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시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성도를 이제 만나다 보니까 요즘에도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보는데 이번에 그 뭐죠? 3명의 친구가 청년이에요. 뭐 32, 33, 34살의 나이인데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공황장애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다음에 우울증도 많고 병원에서 약을 먹는 사람도 많고 야 정말 시대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 정말 행복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자 신명기 33장에 나오는데 1절부터 보시면 이런 거예요. 모세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한 내용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전체 내용을 보시면 출애굽의 여정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나와요. 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때 어떻게 했어요? 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먹여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물론 모세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에 이 모든 죽음을 앞둔 모세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 너같이 얻은 백성이 도대체 어떤 얘기예요? 출애굽의 과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출애굽.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신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 거고 역사가 있으실 거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이게 참 이게 가리는 게 참 오게 티네요. 이쪽은 나와요? 여기 나오는군요. 제가 힘들게 계속 저기를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높고요. 제가 이건 강의 안에 없어서 진작 말씀해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 말씀이 나타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신학적으로 맥락은 다르지만 이렇게 제가 조합을 해볼 수 있어요. 저희 신학과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괜찮대요. 행복한 사람이 나오죠. 키워드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떤 내용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인성과 관련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끝까지 견뎌서 얻는다라는 거. 견딘다라고 하는 거. 성경적 관점에서 바른 인성을 갖춘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 어떤 자녀일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까 미디어와 관련해서 덕목을 생각을 해보면 절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그 내용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결국은 절제도 뭐와 연결이 되냐면 인내와 연결이 돼요. 사랑도 어떻게 보면 자 여기 부부 계신데 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참아야 합니까? 참지 말아야 합니까? 참아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인내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작년에 또 들었던 부분이라 제가 열심히는 지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조금 더 이제 기억을 되짚어 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된 지금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어떤 자녀냐면 어린이집에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어린이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얘야 가야 돼. 안 갈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저희가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데리고 차에 다시 갑니다. 저희가 데려다 줬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랑 같이 이 아이를 손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아이가 이걸 잘 견디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은 아이가 조금 마음이 움직입니다. 한 달은 이 짓을 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한 달 이후에는 어린이집을 잘 적응했고 유치원을 갔어요. 만 3세에. 유치원 또 3월에 딱 멈추더라고요. 안 간다고. 그래서 또 유치원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야, 초등학교를 갔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도 학교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역시 저희가 뭘 했냐면 손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주세요. 이걸 참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 아이가 제가 아마 지난 작년에 왔을 때는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개근상장 받은 거 보여줬을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졸업했잖아요. 고등학교 갔잖아요. 무슨 상 받았어요? 3년 개근상장 받았습니다. 물론 이 외에 상은 못 받았어요. 그러나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이 아이가 3년 개근상장 받은 게 이게 가장 큰 정말 어떠한 상보다도 이제 아주 큰 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 저희가 저희 자녀를 정말 계속해서 그런 인내함을 갖도록 가르친다라고 참 이게 애매하네요. 작년에 들으셨던 분이라 기억나시나요? 저희 큰아이 지금 이제 27살 된 아이인데요. 저는 오늘 그 결과를 좀 말씀드려야겠어요. 또 우리 아이의 그런 인성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어떤 인내의 결실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 아이를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내하게 했고 이제는 학교를 안 가면 안 되고 이 3년 개근상장에 물론 신문에는 개근거지 아세요? 개근거지? 저희는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개근거지 뭐 어때? 학교에 빠지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해라고 저희는 올바르게 가르쳐요.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라고 했을 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정신적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 큰아이도 그렇고 저희 작은아이도 그렇고 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참아라 견뎌라 저희 큰아이는요 정말 그 시어머님 아직도 이제 시어머님을 저희 집에 모셨어요. 예전에는 제가 예를 말씀드릴 때는 사실 모시지는 않았었는데 이 시어머님께서 이제 고관절을 다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소변 가리는 부분이 잘 안 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8개월 동안 일단 모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 큰아이가 이 할머니의 대소변을 다 치웠어요. 그때가 몇 살이냐면은 이제 20살 조금 넘어 20살인지 21살인지 그때였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그냥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야, 너 비위가 진짜 강하다. 엄마는 토할 것 같아서 못해. 이렇게 얘기했고 아빠도 그러고 바쁘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가 할머니의 대변을 치우기도 하고 할머니를 씻겨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8개월이 지나고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따로 이제 방을 얻으셨거든요. 오피스를 얻으셔서 이제 사시는 그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오기가 사실은 싫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내가 이거를 잘 또 견뎌야지. 또 사랑하는 할머니니까 이걸 잘 참아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잘 끝까지 했습니다라고 할머니가 이제 가시는 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작은 아이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작은 아이 방을 내드렸거든요. 저희 작은 아이가 엄마 나도 진짜 힘들었지만 나도 참았어. 그래서 언니 방에 침대 밑에 깔고 잤거든요. 얼마나 싫겠어요. 자기 방 없어지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했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데 그때 작년에 왔을 때 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가 지금 개척교회 26년 차예요. 저희 남편이 이제 그러니까 미친 거죠. 제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미친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개척을 방에서부터 저와 저희 아기 그리고 저는 너무 순진했나 봐요. 지금은 하자 그러면 당연히 이혼해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개척한 다음에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 기도를 했냐면 저희 남편이 약속을 해줬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저는 정말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유학 가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개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약속을 두 가지를 해줬습니다. 성도가 한 명도 없으면 내가 그만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이후에 개척한 지 한 3개월 만에 어떤 분이 또 헌금을 해주셨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은 지하를 얻었어요. 그랬더니 월세를 낼 돈조차 없으면 그만하겠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저에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빨리 근데 성도 한 분이 계세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70대 중반이셨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어서 할머니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는 말 못 하잖아요. 그냥 나오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 그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까지 안 나오면 어떡해 사모님. 목사님 삶 불쌍해서 어떡해. 나라도 나와야지. 그 한 분이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이사를 자녀 댁으로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자,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겠죠. 아유,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 댁에 가서 편히 사시라고. 아유, 사모님 내가 그럴 수 있냐고.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전도했어. 내가 막 누굴 전도했냐면 1살 어린 조카. 네, 1살 어린 조카가 계시더라고요. 역시 할머님이시죠. 그래서 오셔서 같이 이제 하늘나라 소천할 때까지 이제 같이 신앙생활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안 됐고 두 번째 약속을 이제 저는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몇 년 지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팔 거 다 팔았어요. 컴퓨터 뭐고 다 팔았는데 월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때가 됐다. 성도는 몇 명 있었지만 그거는 안중에 없었고요. 이제 월세를 못 내는 거.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저 고등학교 동창인데 사실 걔랑 별로 친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나라 대교회를 다니는데 대교회가 그때 당시에 조금 어떤 큰 일이 있었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교회를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병원 레지던트였는데 그 집 식구들 모두의 11조를 꼬박꼬박 1년 동안 모아왔대요. 근데 갑자기 제 생각이 났대요. 얘가 남자였는데 얘가 날 좋아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를 다 헌금을 하고 싶대요. 야,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회개했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야, 이거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인내한 거를 누가 가장 많이 받겠어요? 자녀들이 봤어요. 그리고 자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희 큰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지금도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있었던 일인데 막 이렇게 아침에 제가 음식 준비를 해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와서 좀 감자 깎아라 뭐 이런 거 도와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아빠랑 결혼해서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잘 사셨을 텐데 너무 불쌍해요, 엄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장 그거 내려놔라 그랬어요. 당장 내려놔. 너는 무슨 마음으로 감자를 깎고 김치를 써니? 내가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목사의 딸로 이걸 한다라고 하면은 엄마는 안 해줘도 돼. 엄마는 만약에 사모가 되지 않았으면 교회 성도가 됐을 거야. 엄마 지금 나이로 집사나 권사가 됐겠지? 그러면 지금도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 헌신했을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목사의 딸로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만둬라. 근데 얘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이 아이가 정말 아무 얘기 안 하고 정말 감자 깎기의 달인이 됐습니다. 양파를 까고. 그래서 제가 참 기뻤어요. 제가 어쨌든 저희 아이에게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내가 너 성공하는 거 물론 바래. 근데 먼저 사람이 되라. 저희 집은 어떤 집이냐면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인가요? 밥 먹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에게.
아빠, 나는 나중에 외제차 살 거예요. 외제차 타고 다닐 거예요. 근데 저는 내심 기뻤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네. 오케이. 그래라.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딱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왜 외제차를 타고 싶어? 딱 그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했더니 우리 아이가 멋지잖아요. 폼나잖아요.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밥 안 먹고 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저희 아이가 울면서 외제차 안 탈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마무리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뭐 잘난 것도 없고 혹은 뭐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성도로서의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이 올해 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결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사실 이 세상적인 의미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 그래요. 나에게 무엇이 없는가. 우리 아이도 외제차 없잖아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외제차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지금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즉시 가져야 한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록펠러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정말 부자, 지금은 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센터 아시죠? 록펠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53세 때 불치병에 걸려요. 그렇게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불치병에 걸리고 이 사람이 겨우 먹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유 한 잔, 비스켓 하나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죽음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98세까지 장수했어요. 그리고 4,928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록펠러가 한 말이에요. 변화되기 이전에는 내가 가진 것에서 부족한 것을 보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돈이 얼마나 많아야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뭐예요? 리를 무어.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이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변화된 이후에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의미의 행복이 뭐냐? 나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사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원하는 것은 언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의미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냐 욕구냐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욕구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갖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부분 그래서 사실 우리의 아이들을 어디로 들어가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언제 인내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인내를 했을 때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리고 히브리서에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참 이때 와서 이런 말씀을 제가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게 뭐냐면 저희 자녀들 얘기해줬고 저희 이야기했고 근데 사실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결실을 지금 맺게끔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교회 제가 개척교회 26년 차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9월에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몇십 년 전에 만났던 그런 선배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대번에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그러니까 본인 교회에 전임 담임 목사로 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그래서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대번에. 왜냐하면 너무 뜬금없다 보니까. 근데 그 이후에 만나자라고 하시고 그래서 만나고 저희가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계속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고 거의 교회와 교회가 그래도 그 교회는 규모가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과 교회 합병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적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절차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그래서 이제 거의 합병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뭐 잘된 것일 사람들은 다 잘됐다라고 얘기해요, 저희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정직하게 하시더니 축복 받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 일의 시작이 얼마나 재미있게 시작이 됐냐면 저희 아이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희 큰아이. 큰아이가 공부를 하는 도중에 어떤 언니를 만나게 됐고 그 언니랑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아빠가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언니도 목사님의 자녀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교회 목사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이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민망하긴 하지만 그 언니가 그 집에 가서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이제 저희 아이가 큰아이 이름이 예인인데 엄마 예인이라는 아이를 알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정말 애가 괜찮아. 정말 좋은 애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좋은 아이를 키워낸 목사님 사모님이라면 자기는 분명히 정말 인격적이고 좋은 분이라는 걸 확신한다라고 그 아이가 그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부모가 저희에게 그래서 연락을 번호를 알아서 취한 거예요. 그래서 저가 깜짝 놀랐어요. 야, 말할 거리가 생겼네? 부모 교육할 때 아싸 인성 교육하는데 말할 거리가 생겼네? 근데 정말 감사했죠, 사실은. 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쩜 이렇게 틀림이 없을까? 착하고 좋은 마음. 저희 큰아이가 몇 년 전부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는 그냥 착하게 살려고 해. 착하게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이 아이는 지금도 철야 예배는 무조건 옵니다. 금요일 날 예배는. 그래서 꼭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했을 때 여러분 인내로 뭘 하는 거예요?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드려서 참 뭐 이렇게 해서 잘 됐다라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사실은 저희 자녀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그 가치를 알고 저는 이제 걱정이 덜 돼요.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예를 들면 취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과도 부딪히지 않고 그 부딪힐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이 아이가 견뎌낼 수 있겠구나, 참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 부분을 정말 확신합니다. 이 큰아이에 대해서. 아직 작은 아이는 좀 부족해요. 작은 아이는. 그래서 작은 아이도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언니를 제가 잘 이렇게 해놨더니 저 말고 언니의 그 말을 너무나 신뢰해요. 형제 관계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형제 관계는 누구로 인해 결정이 되는지 아세요? 부모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 이 형제 관계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 부모로서 형제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건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자녀를 인내하게끔 그런 키우는, 그리고 그 인내가 그냥 인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인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실 이제 참 많이 깨달아가는 건 뭐냐면, 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있어요. 정말 제가 그걸 너무너무 깨달아가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깨달아가는데, 그러면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키우셔야 하냐? 아이들에게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키우셔야 합니다. 저희 아이가 저한테 엄마 저 뭐 필요해요. 그러면 저는 꼭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필요해? 정말 꼭 필요한 거니?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도 필요한 거는 반드시 사주죠. 그러나 이 아이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사치스러운 거, 혹은 뭐 이렇게 뭐 겉멋으로 뭐 이렇게 필요한 거는 꼭 얘기를 해요.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준다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요, 아이를 신중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게끔, 신중하게끔 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지혜를 갖도록 키우세요. 지혜로운 아이. 그래서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도 기독교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모와 자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요거 지난번에도 C.S. 루이스 얘기했었는데 한 번 더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부부간에, 여러분과 남편 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만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나왔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했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2시 57분이네요.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 있으세요? 힘드셨죠?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빛과 소금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저희를 정말 끝까지 견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갈 때에 저희가 좀 더 참고 인내하며 그래서 그 결실을 맺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